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질의, 응답 공방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녹취 파일, 녹취 영상을 들려주면서 지난 7월 19일과 2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고급 바에 간 적이 있느냐, 기억이 나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랜드 피아노, 첼로가 있었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인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허황된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거짓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 그리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세창 전 대행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녹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도 어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공개하고 윤석열이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 뭐 거시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나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 이 내용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틀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첼리스트의 정체가 오늘 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직접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은 좀 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전부 거짓,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날 7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 심야에 그 청담동에 있는 바에 우리 총재님은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예. 전혀 알지 못한다. 예, 그렇죠. 예.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부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대통령이 어디 와서 무슨 어디에 계셨으며, 저는, 법사위, 국감장에서 그날, 7월 며칠 날 대통령이 또, 법무부 장관과, 사실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김앤장 30명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그날 어떻게 유튜브에서 나왔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예.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총재님께서 그날 7월 19일과 20일 날 그 술집에 같이 있었다라고 지금 김의겸 의원은 녹취 파일을 틀면서 주장을 했는데 그날 우리 예. 총재님은 그 술자리에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건데 혹시 이게 대통령 계시는 술자리예요? 예.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우리 총재님 같이. 아니, 세상에 전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취임식이 끝나고 세 달이 지난 한 7월경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심야에 무슨 이미자 노래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그런 걸 어디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자기 헤어진 남친인가 누구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술 취한 여성의 말을 듣고 그걸 제보라고 받아가지고 또 그 더 탐사에서는 또 그 제보를 김 누굽니까?
넘겨줘가지고 이런 일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예, 예. 어, 예. 예, 그날 그 술자리에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운가요?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어디가 예. 감히 제가 그런 자리에 아이고 어디가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 제 신분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계시고 온 자리에 서로 나는 그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예. 그 술자리에 우리 총재님은 없었다. 그 혹시 아유 저는 뭐 그런 자리에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 총재님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장관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좀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 예전에 그 선거 때는 많은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뭐 당원들이나 있지만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가서면 감히 볼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 저 한자도 모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예. 먼 발치 1000m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하늘을 두고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공개된 녹취 파일 영상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첼리스트와 그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건데 예. 이거를 근거로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우리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을 취재했던 것 같아요. 당시 네. 더 탐사에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는 거죠. 강모 씨요. 강모 씨. 예, 그 더 탐사. 그러면 혹시 그 강모 씨가 우리 총재님에게 저와 비슷한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냐, 그런 술자리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우리 예. 총재님이 대통령과 한동훈이와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그 강모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건 맞나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예.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름 모를 그 입력이 안 된 전화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겪고 보다 보니까 저를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러면서 저는 기억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요. 이제 예, 많은 예. 사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예, 누구라고 하길래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과 심야에 한동훈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해요? 심야에 내가 대통령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재차 묻는 말이 그걸 그 자리를 주선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아 무슨 대통령과 법무장관 있는 자리에 내가 뭐라고 주선을 해? 그러고 나섰더니 또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또 다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요? 아니 가지도 않는 무슨 이유 없고 무슨 말을 해? 그거 제가 끊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그날 있었던 일을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보도가 됐다 이런 뜻이군요. 편집이 됐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 참 무섭구나. 예. 저는 과연 이 유튜버의 좌파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나가 있으면 100을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밝히는데 저희 아버님부터 저희 형님부터 또 국회의원을 또 신청할때 하셔가지고 예. 뼛속까지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준수하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 이런 보수의 정말 이런 집안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요즘에 잠도 못 이루고 말이에요. 예. 이런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무슨 800조라는 엄청난 멍해를 뒤집어 쓰고 탄핵을 시켰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남은 삶은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또 이 땅에 뿌리 없어지는 날까지 제 목숨 다해서 투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제가 지금 인터뷰 도중에 흥분해가지고 예. 정말 너무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대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나 진보나 민주나 국힘이나 의식이 있고 양심 있는 분이라면은 예, 예. 이거 보세요. 세상에 취임식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이 어느 흥남동 바에서 법무장관 이거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모든 기자분들이 다 뭐 저 이쪽 진영이 틀릴 거 아닙니까? 예, 예. 저한테 따라 나오면서까지 그 부분은 우리도 뭐 할 정도로 말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듣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총재님, 예. 그날 7월 19일 날 심야에 그 술자리에는 없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꼬치 캐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인터뷰 초반에 예. 무슨 그 술 취한 여자 말을 믿고 그거를 국회의원이 뭐 국감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술 취한 여자라고 하시는 건 혹시 그날 이 술집에는 없었지만 혹시 이 첼리스트를 아시는지 또 그분이 술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또 어떻게 아시는 건지. 예. 유튜브에 그 여성이 그 어떤 뭐 애인인가 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그 유튜브가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그걸 예, 예. 보고선 유추한 거다. 아, 그렇죠. 예, 예. 그 첼리스트는 누군지 모른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저는 모릅니다. 전혀. 예. 왜냐하면은 그런 뭐 첼리스트 어찌고 이거 전혀 모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날 그 술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개인적으로 뭐 사적으로 술을 마실 정도의 그런 친분 관계는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모든 것들 그리고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얘기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일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잘못 편집돼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5분 다 들었어요. 우리 윤경호 의원께서 이제 기자시니까 감각적으로 좀 아실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이 폭로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이제 참석자로 알려졌지만 본인께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이 이세창 씨의 얘기까지 들었는데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진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아유, 그걸 제가 가늠할 수 있으면 통달할게요. 예. 그래서 모시는데 저희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김의겸 의원이 뭔가 의혹이 앞섰다. 그러다가 지금 앞뒤 이 상황에 대한 이 증거 제시 예. 이런 게 잘 지금 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그날 오전에 법사위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오후 예. 늦게 개의됐잖아요. 근데 순서까지 바꿔서 김의겸 의원이 먼저 질의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유튜브 국회 방송 그러니까 법사위 예. 관심이 많았으니까 중계가 됐던 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처음에 전 듣는 순간 아니 대통령이 저 자리에 참석했다고? 전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당연하죠. 법무장관이 거기에 뭐 참석했다 안 했다가 거기서 꺼낼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 논란의 어떻게 보면 주된 그 포인트를 예. 만약에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런 자리에 7월 언제면 아까 7월 19일. 예, 이 총재 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취임하고 나서 불과 2달여 후에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예.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거였으면 그럼 운영위에서 얘기를 꺼냈어야 되는 대통령실 상대로. 였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뒤 증거 제시조차도 아기가 서로 안 맞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만약에 저게 어떤 제보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한동훈 장관에게 그런 공세를 할 거였으면 처음에 문제를 던져서 본인이 부인을 하면 그 다음에 추가 증거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 예. 그렇다면 상대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부족하니까 당사자들의 지금 얘기만으로는 사실 규명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오늘 이 상황에서 조금 진전돼서 나온 얘기는 이 음성,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폭로했던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첼리스트고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전 남자친구와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이 이제 김의겸 의원이 튼 거잖아요. 이 첼리스트의 정체가 뭐냐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좀 새롭게 대두됐습니다. 직접 진중권 씨 얘기 잠깐 들어보고요.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첼리스트 이 A라는 분은 아마도 개딸들인데 뭔가 뭐랄까 좀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남자친구를 받아가지고 폭로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과 술을 못 마시고 제로 콜라만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나와버리고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첼리스트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윤도현의 노래를 불렀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됩니다. 녹취물. 근데 이 첼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개딸, 이른바 개혁의 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 분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그게 알 수가 아니, 있나요? 그 본인의 SNS에 그런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그 뿌옇게 처리된 분이 그 첼리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 인증사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 더 탐사 이게 이제 엉터리 보도였다는 게 뭐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냐면 저 첼리스트에 대해서 그 7월 그 부적절한 술자리 모임을 갖기 전까지는 골수 개딸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그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술자리 이후에? 네, 그래서 그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개딸이에요. 아직도 개딸이고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더 탐사는 내가 얼마나 엉터리 집단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이거를 제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분이 그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 시절에 기사를 저렇게 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보를 받으면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팩트 체크를 할 때도 한 사람 쪽만 합니까? 다 해보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크로스 체크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혹의 당사자로 나오는 사람한테 반론권도 줘야 되고. 근데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나온다면 저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사위면 김현장에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놨어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을 이제 삼류 소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뭐 한 축에도 5, 6 안에도 끼기 힘든 그런 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 국회의원이 뭐 면책특권 주어지긴 하지만요. 저 본인이 좀 창피하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저 정도 내가 이 지적 수준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업무를 대하는 이 성실 이겨 있어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거의 그 자폭 수준의 좀 폭로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가 없는 얘기를 그럼 지어내고 그거를 남자친구하고 주고받은 걸 그러니까 가짜 이 지어낸 소설 같은 얘기를 김의겸 더 탐사를 통해서 김의겸 의원 쪽으로 전달이 됐다는 뜻인가요? 없는 얘기를 막 남자친구하고 떠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그 본질은 국감장에서 제보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게 이 사실을 잠깐만요. 확인하고자 했던 그 한 과정입니다. 가지만 좀 일단은 하고 본질은 그겁니다.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김의겸 의원실하고 더 탐사하고 협업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보를 받았다고 더 탐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더 받았다? 탐사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법사위에서 질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그저께 연이틀 동안 더 탐사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감장에서 화제가 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런 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게 되면 지금 정말 중요한 경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다 덮게 될 텐데 가십성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사실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니 이것은 그냥 가십성으로 넘어가기에는 의혹이 좀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사안을 다루면서 제가 바이든하고 날리면하고 들리는 사람들과의 차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해서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께 인터뷰도 했고 반론권을 이제 드렸지만 제가 더 탐사의 그 기자와 이 전 총재 권한대행 이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그
첼리스트가 얘기한 상황들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딱딱 약간 맞아떨어진다. 수긍하는 듯한 그런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언제나 수긍하는 답변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반론을 들으면서 약간 새롭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지만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일정 부분 그 당시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인정해 두고 발언하시는 듯한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은 제가 예. 짚어두고요. 중요한 것은 김의겸 의원도 이런 사안들에서 짚어보지 않고 질문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했을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갔다. 그 시간을 측정해 보면 12시에서 3시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경호처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질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국감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호처의 동선 등을 증거 자료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을 하고 싶어도 저렇게 격앙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투기판도 아니고 직을 걸겠다. 넌 뭘 걸겠냐 이런 식의 모습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질문은 국회의원으로서 할만했다. 그리고 또 뭔가 진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다라고 이제 좀 민주당 내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부 허무맹랑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일인가 아니면 정말 CCBB 수사를 통하든 뭐를 통해서 사안을 좀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아마 고발도 들어왔고요.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명예훼손을 결정짓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실체에 대한 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김의겸 의원이 발언하고 녹음을 튼 것 같고 이게 과연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정도의 수준인가?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남 부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좀 저는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상상력이 그렇게 아주 정말 거의 소설 수준에 되셔서 서해에서 그 물에 빠진 공무원이 얼북했다고 단정짓기까지 하신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220번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도 방산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장소를 특정하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대통령의 차량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의 일정이라든지 뭔가 좀 겹치는 거에 대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그 목소리를 틀어야지. 만약에 저게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정말 음성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제기하면 그게 다 문제 제기가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에 충분히 일정에 관해서 문의하는 근거에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또 비례대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세 분에 대한 다 굉장한 그 체면을 구기셨다. 국회의원들 저렇게 국정감사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보가 차고 넘치게 들어오지만 그 9명의 보좌진들이 왜 밤낮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느냐. 저런 무수한 제보에 대해서 팩트체크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면책특권이 굉장히 웃음거리로 전락할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는 것이 권한이기는 하지만 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응이 조금 굉장히 격양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저희가 이렇게 훑어보면 저게 김의겸 의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얘기를 했고 적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을 안 한다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인데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저런 대응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난 몇 달 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지막 예. 국감 때 김용판 의원이었죠. 조폭 사진, 페이스북, SNS에 올라 있는 조폭의 돈다발 사진을 들고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막 폭로하듯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제가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정 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모습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때 이 자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질문을 한 김의겸 장관의 그 질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김앤장이라는 로펌의 변호사들과 함께 한 술자리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위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경험 있는 법조인들을 그 판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에서 임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14%에 해당하는 19명의 판사가 김앤장 출신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엽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정말 술을 마시는지 마시지 못하는지 또 음악을 좋아한다면 정말 윤도현 밴드 노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락이나 재즈를 좋아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은 술을 먹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안 나가고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어떤 종류에도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뭐 한동훈 씨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술을 안 마신다. 어쩔 수 없이 마실 때도 뭐 맥주 한 잔 정도 마신다. 재즈와 블루스, 락을 좋아하고 비틀스를 좋아한다. 뭐 지미 핸드릭스와 레드 제플린도 좋아했다. 그러니까 윤도현 밴드, 윤도현 노래 좋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또 다른 지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동창회 같은 거 하면 뭐 맥주집 가는데 한동훈이가 끼어 있으면 안 간다. 한동훈이 술을 못 마셔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숙대 앞에 와플집에서 딸기 빙수와 와플 먹으면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굉장히 지엽적이고 사소한 얘기인데 어쨌든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못 먹는 법무장관이 무슨 한밤중에 그것도 바에 가가지고 변호사들 뭐 대통령까지 해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내에서도 좀 김의겸 의원이 어때요? 잘했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오버했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위 김의겸 의원이 그 문제 제기하고자 했던 취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자, 일국의 대통령이 새벽에 3시간 동안 청담동 바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 또 술잔치를 벌였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로비 집단이라고 하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그 자리에 또 한동훈 장관까지 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죠. 자,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갖는 이제 문제 의식이랄까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보를 덥석 물 일은 아니었다. 좀 더 숙성시켜서 터뜨렸으면 하는 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팩트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좀 그 김의겸 의원이 어떤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전 해경청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막중한 시기 속에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과연 그런 이슈에 지금 야당이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술자리에 관한 팩트 확인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제 제기가 오히려 이슈를 좀 분산시킨 건 아닌지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분명한 뭐가 되죠. 그냥 아니면 말고시고 툭 줄였다. 뭐 그냥 의혹 제기도 못해.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세요.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일리가 있고 그렇다면은 당 차원에서 그 제기를 하십시오.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류 소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김앤장 변호사 30명
그러면 술집 마담 이름까지도 이 특정이 돼요. 그다음에 청담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또 지하에 있는 술집이랍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30명이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거 그 찾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첼리스트도 특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찾기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더 탐사라는 데서 그 술집조차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요 A, B, C 이 세 술집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정한다. 요런 정도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가 30명이나 거기 참석했으면 그 중에 한 명 못 찾습니까? 예. 그다음 술집 마담 이름까지 다 나와요. 거기 웨이터는 없었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하나 못 찾아내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 더 탐사라는 데는요. 이미 그 열린 공감 무슨 그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하는 술집 접대부였다. 예. 아주 또 뭐 대형 그 오보를 냈고요. 또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뭐 양모 검사랑 동거를 했다. 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언론을 표방하지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의 이런 허위성 폭로를 일삼아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 제보를 받았으면은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좀 필터링을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더 탐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 MBN이 공식적으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신조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고 알겠습니다. 뭐 문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첼리스트가 특정이 됐고 또 거기에 위치나 여러 가지가 특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는 머지않아서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휴대전화를 던져라 이런 얘기를 정진상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지금 화천대유인 김만배 이렇게 4명은 도원 교류를 통해서 의형제라고 했고 또 형제에게 뭐 배신당한 그런 얘기도 유동규 씨가 이제 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전화 던지라고만 얘기를 했을까? 저 세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뭐 100번 이상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술값은 남욱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어떤 통화들이 좀 이뤄졌을지 그게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낳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 얘기랑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11월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검 자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휴대전화 정진상 실장이 보리라고 지시하셨나요? 전 실제 용처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자금 어떻게 쓰였어요?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 2013년에 정진상 실장이 통화한 고검장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 주신 거 맞습니까? 아는 사이니까 아주 오래되게 아는 사이니까 뭐 통화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것 자체를 무슨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 뭐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내용이 밝혀지겠죠.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아마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 정기담 교수님. 네. 지금 구속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은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 조사에 이제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박찬대 최고께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딱 부인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핵심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정진상 비서실장, 정무실장, 대표 정무실장, 정진상 실장은 자신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유동규 씨가 폭로까지 한 상황인데 왜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딱 부러지게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검찰 조사가 나오면 성실히 응해라라고 유동규 씨에게 얘기를 했지 자기가 휴대전화라 던지라고 얘기는 안 했다라고 이제 한 적은 있어요 과거에. 근데 최근에는 왜 침묵을 지키냐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이른바 김용 전 부원장 전 부원장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부원장이라고 할게요. 예. 김용 부원장은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거대한 어떤 그 조작 이른바 범죄자들의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아마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전달을 통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사무실, 소위 당 대표실에 있는 옆에 있는 본관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속에서 사실상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가운데 본인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이 사안은 이렇고 저런 사안은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어떤 의도 또 범죄자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결코 활용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의사 표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묵비권은 그렇다.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다. 제가 볼 때는요. 조만간에 정진상 지금 실장에 대한 부실장에 대한 저는 뭐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이 충분히 지금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본인에 관련된 얘기를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내놓는 것 자체가 예. 본인한테는 전혀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예. 지금 이제 출국 금지 상태이고 이제 성남 FC 그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검찰에 뭐가 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검찰은 저희도 뭐 열심히 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용 씨를 구속시켜 놨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제 조사 과정에 있으니까 뭐 저는 그거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과거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유동규 씨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남욱 뭐 그 일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장동 일당들의 발언들이 지금 하나씩 다 나오고 있고 그 김용 부원장을 제외한 지금 정진상 실장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김용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얘기가 다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이제 밀어서 김용 부원장이 이제 뭐 이렇게 자백을 하거나 이제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아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괜히 자기가 부인했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수사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 더 가중되는 것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뭐 저는 지금으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눈치를 보겠죠. 눈치를 볼 텐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좀 걱정이 되는 게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민주당 안에서 당원으로 오래 활동했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일종의 뭐 사조직과 같은 오래 변호사 사무실장부터 경기 성남시장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몰라요. 소위 말하는 정무방,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뭔가를 상의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무방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민주당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면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도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지금 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알겠습니까? 당대표에 있는 뭐 의원들이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참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변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지킬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회의도 들 것 같아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 수사가 진전이 되면 될수록 각 민주당의 지도부라든가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 유동규 씨의 폭로로 뭔가 수사가 급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김용 씨의 이제 묵비권 또 관련자들이 또 유동규 씨도 입을 더 이상은 이제 열지 않으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루 이틀 약간 좀 깜깜이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분명해 보이는 것은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는 시점을 당기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늦추고 싶어 할까요? 늦추고 싶어 할 거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계산할 거다.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아니라? 검찰하고 뭐 얘기 되겠죠. 대통령실은 이제 민정수석실도 없어지고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경호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 얘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을 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때쯤 가서 총선 전쯤 가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거다. 그러면 총선이 내후년이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럼 검찰은 이 사안을 묵혀둘 거라는 얘기인가요? 검찰이 그런 계산을 하고 수사를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보강 자료, 정황 증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뭐 기소에 차질이 빚어졌다든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연돼서 총선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이건 이때쯤 가서 하고 이건 이때쯤 가서 늦추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게 이제 대장동만 딱 좁혀놓고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대선 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두 쪽에서 서로 공격을 하다가 나온 게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격앙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엄청난 돈의 실체가 아직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인물들 김만배,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가지고 갔을 것 같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은 좀 어디에 가 있는지 왜 그건 검찰이 지금 그 얘기부터 왜 안 하는지 좀 그게 더 궁금해요. 화천대유 수사 결과는 왜 안 내놓느냐? 그렇죠. 횡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이 도대체 왜 어디로 쑥 사라지고 갑자기 지금 정진상과 김용 같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더 주인공같이 등장인물이 됐느냐. 그리고 정치자금법만 얘기가 되느냐. 둘 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물론 피해사실 공표라는 족쇄는 있어요. 제한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까지 했을 정도면 범죄 소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국민에게 납득과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빠져버리고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만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러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아니고 어제 오늘 나온 무슨 여론조사에서 이게 야당 탄압 아니야? 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많아지는 배경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쪽에 편을 든다.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말로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지금 나쁜 짓을 했다면 아까 이 우선순위 아니면 경중 정말 대장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은 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장지구,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있는 이제 그 중앙공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제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대장지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처 학교에 이제 등하교하는 학생들, 주민들이 아마 이제 이쪽 길을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영상 모습인데 대장지구 시행사 이제 성남의들이 준공 허가가 내려질 때까지 공원 이용을 좀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대장지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뭐 정진상이니 김용이니 이것보다는 저 중앙공원을 왜 성남의들 화천대유로 연결되는 저게 왜 막혔을까 이제 이게 더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남시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윤경호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저 화천대유와 관련됐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천대유의 인허가 과정에서 엄청난 그 부동산 개발 이익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딱 부러지게 뭔가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 외에 전달됐다라고 하는 불법 경선, 대선 정치자금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대장동 수사 잘 끝내놨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긴 이익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갔구나.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고 순서가 흘러가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전후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수사는요, 그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수사고요. 저는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그 사인방이 천문학적인 그 개발 이익을 챙겼잖아요.
근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천화동인 1호입니다. 이게 200억 정도 됐는데 김만배 씨가 400몇 억을 인출해 갖고요. 700억 정도가 그대로 지금 천화동인 1호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그 정영학 회계사 그 녹취록에 보면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그분 거예요. 그분 거.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걸 앞으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거고요. 그거는 저는 개봉박두라고 봅니다. 밝혀질 거라고. 지금 명목상의 그 소유주는 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 씨로 돼 있는데요. 이한성 씨 거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작년 10월에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는 그 천화동인 1호가 그 유동규 씨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유동규 씨 거 아니라는 거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면 돼요. 그분은 조만간 찾아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그 정진상 씨가 그 유동규 씨한테 휴대폰 던져라. 그거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한 거 아니냐. 그건데 그거보다도 더 중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진상 씨가 그 작년 9월 29일이었어요. 압수수색 당일에 그 검찰이 중앙지검 압수수색 팀이 유동규 씨가 사는 그 용인의 오피스텔 가갖고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이 아침 8시 17분입니다. 8시 17분인데 그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3번 정도 텔레그램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랑 제발 좀 대화 좀 하자 동규야. 이 문자 보내고 그 마지막에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서 초인종이 눌러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간 체크를 다 그 시계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씨는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진상 씨는 알고 유동규에게 휴대전화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정진상이 어떻게 중앙지검에서 유동규 오피스텔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알았을까? 그러면 정진상과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슨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수사 지휘 라인을 보면요.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죠? 박범계 전 장관의 난강고등학교 6년 후배인 이정수 지검장. 그 밑에 이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4차전 검사가 김태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2개월 때리고 그거 했을 때 법무부 검찰 과장으로서 그 실무 책임을 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 부부장 검사는 누군가 봤더니 김영준 검사라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사위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쭉 포진해가지고 대장동 그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던진 거 저거 누가 찾았죠? 저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검찰이 8일 동안이나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검찰이 그 당시에 거짓말했냐면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던져지지가 않았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엉뚱하게 천장 지붕 뚫어갖고 그런데 압수수색하고요. 근데 경찰이 딱 하루 만에 저거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행인이 주워가지고 경찰에 갖다 준 거죠? 아니에요. 저 행인을 특정해가지고 경찰이 저 사람을 찾아갖고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저는요. 실력이 없어서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 찾은 건가요? 저게요. 그 오피스텔 CCTV에 다 담겨 있던 화면인데 그 CCTV만 보면 뭐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다 알 수 있는 저거를 왜 검찰은 8일 동안 못 찾고 엉뚱한 데만 뒤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도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저 휴대폰이 지금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이 돼서 정진상 씨가 압수수색 전에 알겠습니다. 전화하고 뭐 회유에 따른 이 정황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수사팀 내에 누군가가 수사 정보를 압수수색 정보를 정진상에게 찔러줬을 것이다. 그걸 밝히는 게 또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던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친의 집을 샀던 과정 다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동규,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당대표까지 화살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장동 특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어떤 때 할 수 있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에서 충분히 원할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거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끝이 없네요. 계속 아마 사안은 좀 진전이 될 텐데 새로운 나오는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뉴스들 가운데 조금 눈길에 갔던 거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상진 실장인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관심일까? 일반인들은 도대체 조상진 기조실장을 뭐 알기나 할까? 뭐 이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는데 과거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최측근이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수사팀에서 일을 했고, 물론 연선 기수로는 이제 한 기수 위입니다. 원래요, 한 장관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정원장조차도 이 조상준 실장이 사의 표명한 걸 몰랐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굉장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혹시 5분 중에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직속 상관인 국정원장도 모르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충돌이 있었다 국정원장과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인터뷰를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 국정원이 그나마 이전에 사정 기관들에 대한 그 개혁이 참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상진 기조실장이 맡았던 역할이 그 국정원 내부의 살림 그리고 뭐 인사 관련해서 그 실권을 쥐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오늘 국감에서 조사를 국감 기관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근데 하루 전날 사표를 낸 것은 내부의 국정원 내부의 균열이 분명히 생겼구나. 인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적인 문제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국정원에서 기존의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적혀 있던 그 구명조끼라는 것은 없던 사실이다. 이 얘기를 내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상진 기조실장이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과 검찰에서 그려나가던 그림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국정원 내부에 자신들의 그 이전에 개혁 과제를 다 밟고 난 국정원 직원들이 반발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것을 발표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영희 부원장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또 국정원, 검찰이 지금 짜맞춰가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을 뭐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됐죠.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실을 밝히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상준 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 저분은 반대고 국정원 내부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본인은 막지 못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국정원 내부의 일반 직원들은 개혁되어 있는 지금의 이제 검찰 흐름과는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폈고 저분이 그것을 그 직원들을 막으려다가 본인이 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되죠. 잠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정부는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이 낮은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풍 그리고 사정정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감사원 그리고 검찰도 동일하게 전 정부에서 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그 이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은 이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지금 기존의 감사원과 검찰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방향과 다른 방향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상진 기조실장은 이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대통령실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을 내놔야 되는 국정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오늘 국감
나가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놓다 조상준 보니 실장은 대통령과 검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분은 그 같은 반대되는 방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쉽게 설명 못했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진짜 이해했는데요. 이것도 좀 제가 참 그러네요. 근데 이게 좀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저 사건을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했어요. 자체 조사를 해갖고 전 원장들을 박지원 전 원장을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겁니다. 고발 조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대준 씨 서해 피격 사건 관련된 거, 그다음 강제 북송 관련된 거 이런 거 그 국정원 내 관계자들, 그다음에 전산망 관리자들부터 해갖고 문건 생산자들 이런 사람들 다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이 어디 와갖고 한 주장을 이렇게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국정원에서 충분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전임 원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했는데 마치 지금 그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고 고발한 게 아닌 것처럼 뭐 한다라고 그건 금방 밝혀집니다. 근데 오늘 국감장에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그 얘기 입장을 이제 충분히 내놨습니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우리 조상준 실장 얘기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조상준 실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남부 원장님은 계속 조상진 실장이라고 얘기해서 조상준 기조실장. 시청자들께서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착각하실까 봐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준 기조실장. 알겠습니다. 정말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은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돼서 국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건지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유감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분이 누구시죠? 저기 이준석 전 대표 아닌가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인 것 같은데요.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왜요? 마음고생이.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 것 같은데요? 버젓이 사실은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그동안에 공은고사하고 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잖아요.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다이어트하고 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얼굴 표정은 좀 박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보실 때. 근데 저게 이제 셀카로 찍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셀카는 앞사람은 크게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 저희가 살이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뭐 일단 좀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 붓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붓기가 빠지고요. 저는 저 사진보다는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미처 그렇게 비교하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이재명 대표 얼굴이야 뭐 계속 많이 나가니까 그러네요. 당 문제는 좀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없는 당은 이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러나 있어요? 저희도 내부 안에 상처가 많이 있고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윤리위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이 과정을 겪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난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돈 스파이크를 비롯해서 또 이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이 굉장히 일상화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이렇게 주문할 정도인가요? 과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뭐 조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 저는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그 이전에 다른 이를테면 좀 근거가 되는 다른 부처에서라도 이를테면 경찰이든 아니면 뭐 담당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보이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한 연예인들 그다음에 뭐 또 어느 재벌가의 뭐 외손녀 뭐 등등 해가지고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공급책이 굉장히 지금 확장돼 있다. 그래서 쉽게 구입한다더라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배경 설명이 좀 있었던 다음에 대통령이 입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이었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레고랜드 문제가 좀 사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 수없이 많은 참 어처구니 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태 강원도지사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채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자신과 빗대서 얘기하시니까 꼭 빗댔다기보다는 그만큼 민생 문제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번 금융 당국의 어떤 안이한 태도, 그다음에 강원도지사의 어떤 무책임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위기 대응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에서 다시는 좀 이게 꼭 수사를 떠나서라도 이 정책적인 감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부가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 저는 강조로 보여집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 만약 저런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뭘 들어왔을 거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먼저 뛰어드는 것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어요, 그렇죠? 김지태 지사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근데 저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뭐 개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금융당국의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조금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건설사 또 증권사들 중심으로 대기업들 역시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살펴보는 온마이크 보겠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에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습니다.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대신 대결과 적대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만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방사 침탈 야당 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검찰 독재 공안 통치 민주발살 중단하라. 민세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재가 임계다. 실종된